예. 일단 단톡방에 올라온 질문이 최성환 선생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2개 있어서 이것부터 답 드리겠습니다. 수학요정에 대한 거는 수학이라는 학문의 성격 자체가 논리적인 학문인데 오히려 상상력이나 아스트라를 그러니까 유도하려고 하는 요정, 또 서구 문화에서는 특별한 문화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요정을 수학에 쓰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여름 아카데미 때 스테판 선생님이 뭐 그렇게 되게 됐던 어떤 역사적 배경이랄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냥 이거 그때 말씀하신 요지대로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수학 시간에 수학 요정을 사용하는 건 매칭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습관적으로 20세기 중반 때부터 이제 미국의 어느 발도르프 학교에서 쓰기 시작한 게 그냥 유행처럼 번진 것에 불과하지 특별한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없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답변으로 대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 전에 우리가 형태 그리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겠는가 했을 때 기능적으로 즉각 대답할 수 있는 효과보다는 잠재적인 효과가 아마도 훨씬 더 클 겁니다. 예. 그런 이제 고려 속에서 수업에 교구들이 배치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배려가 없는 단순히 뭐 이쁘니까 보기 좋으니까 애들이 좋아하니까라는 식으로 교구가 배치될 수는 없는 거라는 관점에서 수학요정은 뭐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맥락이 부여된다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예.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계절 탁자라든가 뜨개질에서는 요정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죠. 예. 오히려 굉장히 이제 인간과 자연의 어우러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사실은 저 발드로프 인형 같은 것도 애들이 간단하게 수공예나 심지어는 간단한 어떤 매듭짓기 놀이를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인형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예, 그게 얼마든지 아이들의 상상력이 가미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수공예라고 하는 수업 또 계절 탁자 같은 경우에는 요정이 충분히 어울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대 문명사에서 왜 우리가 저쪽 거 인도 페르시아 이쪽 거를 배우냐 하면 슈타이너가 정리해 놓은 게 거기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가 지금까지 사실은 발도르프 학교의 원칙은 인재학적인 관을 익힌 다음 수업을 창조해야 된다가 원칙인데 현재 한국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그 수업 컨텐츠의 창조가 유예된 거죠. 미루어진 거죠. 그래서 인도 페르시아를 100년 전에 슈타이너가 정리해놨던 인도 페르시아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발도르프 교육이 독일로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배워서 수입해서 쓰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컨텐츠를 창조하기보다는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계속 쓰는 그 수준을 사실 못 벗어난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전체 아직까지도 한국 발도르프계 과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발도르프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방치해두면 역사인식에 있어서 민족혼의 내용이 상실돼 버리잖아요. 민족혼의 내용이 상실된다는 것은 집단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언어와 역사가 일종의 정체성 형성에서 특히 집단 정체성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그 가장 중요한 언어와 역사에서 각자 자기 민족의 어떤 내용들을 교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우리 걸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풍부한 동양의 역사가 있고 우리 고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발도르프계의 문제만은 아니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고대사가 단군 신화만 하더라도 이게 신화냐 뭐 실제 역사냐를 가지고 혹은 고대사의 강력이 어디냐를 가지고
혹은 고대 사료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사회적 논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학계 자체에서부터도 이제 혼선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사회적 합의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어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예,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우리 역사 5,000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적인 역사를 배울 때는 그냥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기초해서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도 고대사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세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터치되고 있는 고대사 부분마저도 실제 역사로서 배우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신화라고도 가르치지 않고 굉장히 이 해석이 유예된 채로 현실적인 역사에 대한 수업은 그냥 고구려백제 신라부터 시작하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고 근데 우리가 교육을 어쨌든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구멍난 부분들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제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배운다면 몇 학년 때부터인가 단군 부여부터 당연히 단군 때부터죠. 우리가 개천절 단기 4333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역사부터 배워야 하는데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천절 자체를 우리는 5,000년사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대 문명사 근데 대부분의 고대 문명이 그때부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페르시아 문명도 실은 그때부터입니다. 물론 슈타이너의 단독설로 9,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구 발달사를 후 아틀란티스사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로서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인류 문명사는 5,000년 전후사가 인류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5,000년 전후사부터 시작한다면 단군 때부터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컨텐츠를 사실상 새롭게 창조를 해내야 되는 문제라서 언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언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몇 학년 때부터 가리키냐? 고대 문명사 가리키는 게 대개 12살부터입니다. 12살부터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5학년인 거죠. 예. 5학년 전까지는 주로는 신화로 다루게 됩니다. 장세설화 신화. 예. 장세설화 신화로 다루게 되고 3학년 전까지는 이야기로 다루게 되고 그런 정도. 올려주신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 드리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고대 문명사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수업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직접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구멍 중에 큰 구멍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아주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발도르프계 내에서라도 어느 측에서라도 이거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가 일어나고 이제 다양한 인지학적 해석 시도가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 요지는 일종의 의식 발달서로서의 문명사를 다루는 거죠. 한 개인의 성장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의식 발달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도 그와 같은 집단적인 의식 발달 과정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에서 어떤 사고성체가 우세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식으로 그 내용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발도르프 역사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단군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세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의식발달사로서의 역사 발달을 이제 내용적으로 누군가가 컨텐츠를 해석하고 정리하는 게 있는 거죠.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 거죠.
물론 양평학교에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곧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우리가 스스로 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상급 과정에 들어가는 만큼 조만간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 또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하실 부분 오늘 수업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수업이 주로 사구성체가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에 겹쳐져 들어가면서 나이대마다 7년 주기 안에서도 다시 3분화되는 방식으로 겹쳐 들어가면서 생기는 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걸 이해해서 어떻게 교과를 배치할 것이냐, 어떤 교과를 어느 나이 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그 원칙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방금 잠시만요. 요거 켜지는가요? 방금 얘기하신 게 사구성체가 이제 3번 들어간 것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프랙탈적으로 무한대까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3번의 우세라고 해야 되나? 거기까지만 보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구별이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정도의 단위인 거예요. 뭐 사실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뭐 순간순간 일주일 단위까지, 하루 단위까지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게 그런 정도의 세분화된 리듬이 교육적으로 별로 유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일단 오늘 세 분의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질문은 그 박규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러니까 이 발달 과정 중에 어떤 성별차가 있는지, 예전에 뭔가 성별차? 성별차예요. 네.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워 듣기로 남학생들은 뭐 남자 아이들이 보통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한 17세쯤에 학습 능력이 좀 비슷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이 발달에 따른 과목 구성이나 교육에서 성별에 있어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난 여름 아카데미 때 사실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예, 여름 아카데미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 성차를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실효성 있는 나이대는 12살경부터 봅니다. 12살경부터 보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기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어느 정도 지침을 주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이 책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성교육 얘기를 빼먹었어요. 예, 그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꽤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내용이 성별차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예컨대 에테로 우세, 아스트랄 우세라고 했을 때 일단 남성성을 대변하는 건 에테로죠. 여성성을 대변하는 건 아스트랄이고, 그럼 똑같이 어떤 우세 시기가 들어오더라도 비율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랄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남학생은 에테르 우위가 훨씬 강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인 거죠. 예, 요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심리적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를테면 부끄러움이라든가 죄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양한 욕구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 욕구의 일종 비중의 편차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걸 심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과목을 가지고 고려하거나 어쩌거나 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남학생 혹은 여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구별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오히려 과목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럼 같은 과목 안에서 과목은 보편적으로 같이 가고, 이를테면 수공예를 남녀 학생이 같이 뜨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둘 다에 각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목으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과목으로 구별하지는 않고 교사가
소통하는 어떤 심리적인 학생의 심리적인 상태를 다루는 교사의 태도를 가지고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그 태도를 어떻게 구별하냐? 그럼 작년 아카데미 들으셔야죠. 다시 보기를 하셔야지. 예, 내일 조금 더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뭐 과목의 차이라기보다 그 뭔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예를 들어 한 17세 뭐 기준이 17세라고 제가 들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더 학교에서 받은 과제들을 잘 하고 그러니까 더 평가에서 더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면 그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가 한 17세, 18세 정도 가면은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발달이 비슷해져서 그때부터는 별 차이가 없다. 예.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목에서 차이를 준다기보다는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왜 초반에, 아니, 12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6세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이 도드라지는 거는 아스트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아스트랄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슈타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애들은 현실에 안 머무르고 그 의식이 우주에 다 있다. 그러니까 상상력의 확장, 이 강도가 남성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훨씬 강하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남자가 강할까 여자가 강할까 이 시기의 학생들한테 남자가 훨씬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오히려 뭐가 내면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더라도 감추려고 하고 여자는 똑같은 진행이 돼도 드러내려고 하는 쪽으로 오히려 이제 성향의 어떤 편차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여자들이 더 활달하니까 더 우수한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그런데 이게 17세, 16세, 17세 돼가지고 오히려 남자애들이 실제 학교 성적에서도 남자애들이 어리버리하다가 그 나이 때 돼가지고 갑자기 따라잡거나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는 사실상 우리의 입시 과목들이 개념 논리 우선적인 것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근데 남학생은 안 그래도 에테르 성향이 우수한데 대부분의 그 평가받는 점수로 평가받는 입시 논리 개념을 필요로 하는 입시 과목들은 그죠? 그 나이 때 고등학교 2학년 요 때쯤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1, 2학년 때. 그건 우리 현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인 거지. 그리고 또 그때가 수학과학적인 것들을 뭐 대부분의 교육 과정에서 많이 가르칠 때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종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효과인 것 뿐인 거지. 뭐 일반적으로 발달이 속도 차이가 그 16세 전에 났다가 갑자기 따라잡는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발도르프 학교에서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생님이 교재를 들고 오는 것이 권위를 이미 좀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별로 납득이 안 되는데 책을 들고 들어와도 책을 훨씬 더 넘나드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고 책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아도 어떤 가나다라 기흥 니은이라는 순서 자체를 엄청 권위를 내세워서 가르친다거나 수많은 학자 종파들의 이름이나 뭔가들을 막 대면서 나의 지식이 너보다 아주 월등하다라는 권위를 앞세운다거나 그거는 그 교재 유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발도르프에서 책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빈 공책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권위를 세운다라는 말을 넘어서는 다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좀 덜 납득이 돼서 그거를 더 해주실 게 있으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예, 하나씩 하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지적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게 제가 첫날, 둘째 날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단어의 어감하고 인자에서 슈타이너가 교육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방 권위 말씀하셨잖아요. 권위 말씀하시면서 권위적인 교재 안 들고 와도 오히려 딴 거 인용하면서 권위를 부리는 교사들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발도록부에서 권위 얘기할 땐 그 권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위라고 하면 선생님이 대단하고 애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의지하고라고 하는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죠. 예. 근데 발도록부에서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건 그 권위가 아니고 친밀감을 기초로 한 강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대단한 걸 들고 와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진리값을 퍼부어준다라는 그 뉘앙스의 권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몇 마디 말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 학교 내나 지금 여기 송출되고 있는 동서통합인지학당에 발도록부에서 말하는 교사의 권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1시간 넘게 좀 설명하는 강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위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권위하고는 색깔이 뉘앙스가 영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느끼는, 말하지 않더라도 느끼는 미묘한 심리적인 흐름들을 고려하고 배려한다는 측면인 거지, 만약에 거꾸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그 책은 하나의 보조수단 정도로 삼으면서 훨씬 수업 분위기를 풍성하게 이끌어 나가서 그 수업이 충분히 아이들하고 선생님과의 신뢰관계에 강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들고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고정된 지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사와 학생들 간에 형성되는 심리적 관계라는 거죠.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게 낫다라고 권하는 거지. 그럼 그것도 나이대에 따라 다를 거고, 어떤 이를테면 뭐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에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 있는데도 교재 들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들고 가야 되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혀. 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발도록부에서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걸 좀 되게 확고한 뭔가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경직됐다고 봅니다. 아, 네. 경직됐다고 보고, 발도록부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교수법의 대부분은 초급의 저학년에 맞춰져 있어요. 네, 초급 저학년 1, 2, 3, 4학년 정도까지에 맞춰져 있는 교수법들이 많은데 그 위에 중고학년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수법이 계속 하나의 매뉴얼처럼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권위라는 말보다는 저한테 좀 더 납득적이려면 각자가 애들이 만드는, 결국은 이제 각자가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애들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 같은 것이 좀 더 납득적인 설명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것보다는 서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아이 컨택 아니면 또 다른 정신적인 어떤 연결 같은 그런 만남이 좀 더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를 토대로 관계를 쌓는 거에 그렇죠.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그게 핵심인 거죠. 하면 되겠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핵심이고, 학생이 자기 교재를 만들어가기보다는 공책을 채워가는 과정은 조금 전에 형태 그리기에서도 했듯이 사실상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창조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네. 학생의 입장에서는 체험과 창조가 들어가는 거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과의 어떤 심리적 관계 조절에 대한 필요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교재를 들고 하는 수업에 대해서 어린 저학년 수업일수록 사실은 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령 예컨대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전달을 해주려면,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전달을 해주려면 그 특정 어떤 그런 정확한 정보가 담겨있는 교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발도록부는 인과율 자체를 정식에 우리가 학습적인 인과율을 다루는 거를 사춘기 때까지 미뤄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인과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거는 14살에 가리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문학도 14살부터 가리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12살 때부터 서서히 시작합니다. 서서히 시작해서 게이지를 정도로 올려가서 한 14살 때부터는 본격적인 개념 논리 학습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본격적인 개념논리 학습 이전에는 정보를 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세계에 대한 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서는 그 심상을 가지도록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데에서는 정보량을 학습적으로 지식을 쌓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와의 소통 속에서 세계상을 아이들이 이게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오히려 그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 간의 집중된 소통이 1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령 해는 왜 떠나에 대해서 지구과학적으로 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등 저학년에서는. 예. 동화적으로 신화적으로 답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 네, 두 번째는 그 어제 식물이나 뭐 이런 생명 공부를 할 때 땅에서 분리된 어떤 뭐 꽃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분리된 채로 그때는 이제 뭐 물체 덩이지 그것을 우리가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좀 분리되지 않은 전체 안에서 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꽃이 생화이죠. 그 네, 센터피스라고 부르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만들 때 저것도 이제 다 어떤 교사의 의도된 교육 도구들인데 저렇게 잘라와서 사용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하고 그리고 그냥 그때는 또 다른 어떤 효과를 가지고 이걸 목표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지만 혹시 실제로 좀 현실 타협적으로 뭔가 중간에 타협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이런 걸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때는 그 어떤 내면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 그거는 뭐 사실은 특별한 지침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타협입니다. 진짜 타협이고 우리의 어떤 문화나 인간의 문화나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연인이다 하고 살지 않는 이상 온전히 그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그 온전한 자연 그대로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의식주와 문명을 꾸려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을 변형시키고 도구로 갖다 쓰고 하는 과정들을 다 내포하기 때문에 그거를 결벽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식물학이다 동물학이다 하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물론 우리는 꾸미기 위해서 장식하기 위해서 자연을 얼마든지 꺾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명의 일부니까. 그러나 실제 식물의 본성에 대해서 동물의 본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교육을 할 때는 그 자연의 전체성 속에서 보도록 유도해주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보도록 유도해 준다 정도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일상의 어떤 소소한 부분까지 다 결벽적으로 지킨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 예. 다만 우리가 조화를 꼽기보다는 생활을 넣으려고 하는 정도의 애는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취지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부족할수록 어떤 이걸 하나의 지침, 매뉴얼 지침으로 경직되게 보는 정도가 세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발도르프가 슈타이너가 그래서 그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분파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예. 어떤 그 국가든지 간에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 특유의 어떤 사회 문화, 역사 환경들이 있기 마련인 건데 그거하고 어떤 이념적 결벽적 원칙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다라고 봅니다. 예.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교육적인 효과는 뭐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는 식물을 자연 전체와 그러면 생애 주기 전체와 관련해서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는 또 자연을 가지고 인간이 도구적으로 어떤 생활 문화에 문명에 활용하는 것들은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게끔 배워야지 이거를 어떤 옳다 그르다거나 선악 판단을 하도록 가르치는 건 굉장히 비사회적인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뭐 이제 어두운 데서 PPT 가지고 이런 강의하는 거 이런 거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우리 이런 자리도 전부 다 인간 사이의 만남이다 생각하면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연결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첨단 전자기기들이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 흑칠판이나 분필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사이를 연결해준 매개나 도구가 되는 것인데 요즘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뭐 빔 프로젝터로 쏜다거나 그 화면을 뭐 터치를 해서 키우고 줄이고 검색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자칠판이 지금 저 흑칠판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저 똑같은 칠판 색깔을 내고 요 볼펜이 그 유리에다 이렇게 쓰면 또각또각 이렇게 소리 나는 것까지도 청각적 효과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주고 심지어는 그 화면에서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하면 글씨 굵기 조절해가면서 수채 물감들이 색깔이 번지는 효과들도 내고 되게 습식 수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거나 저 흑칠판을 분필로 쓰는 거랑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본다면 그것이 지금 저 흑칠판의 분필보다 조금 더 그것은 더 방해된다라고 보신다면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무리 똑같게 이거 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기계적으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재현하는 거를 뭐 그냥 철학 용어에서는 뭐 흔히들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어떤 원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감, 진료감은 그건 재현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습식 수채화처럼 보이는 거를 보여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실제로 물 속에서 물감이 퍼지는 거를 자기가 직접 풀어보고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빛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빛과 어떤 물이라고 하는 액체성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색의 변형을 일으키고 색의 스펙트럼이 번져나가는가를 이제 체험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게 그냥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분필 말씀을 하셨는데 분필을 쓰면 소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분필은 쓰면 닳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완전히 사람의 조종에 따라서 이 분필이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전자매체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죠. 그 쉽게 말해 그 진료가 가지고 있는 원질감을 재현해내는 거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제가 아까 마치 아주 정교한 로봇으로 반려 강아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반려 강아지하고 인간하고는 혼의 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려 강아지가 훨씬 진짜 개보다도 더 많은 소리도 낼 수 있고 더 많은 행동도 반응도 볼 수 있다 해도 그거는 여전히 혼이 없는 고철 덩어리지 생명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교감할 때 올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그 반응, 자극 이런 것들을 재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동물을 로봇으로 만든 거는 그런 비유가 되는데 이제 분필하고 전자펜하고는 이제 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게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을 모른다라고 했던 게 바로 사실은 물질 속에 이미 영적 기운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체험하고 정서적으로 감을 잡게끔 해주는 게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광물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건 뭘까? 꽃잎의 색깔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 그럼 따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자연의 힘들이거든요. 그럼 이 자연의 힘의 배후에는 뭐가 있나? 그럼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런 우주적 상상으로 이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별들의 영향, 광물의 색에 미치는 별들의 영향 이런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주석, 구리, 납 어떤 토양이 예컨대 그 밑에 광물을 예컨대 주석을 많이 담고 있는 토양이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색깔을 띠게 되겠지. 그럼 그 특정한 색깔을 띈다는 것은 기후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기후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전체적인 생태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걸 계속 이제 키워나가면서 가르쳐야 될 텐데, 그 관련성이 매체적으로 재현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의 원물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도구들을 최대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둘의 차이는 자연의 원물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느냐 아니면 중간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타 등등의 많은 압축된 공정을 추가했느냐를 가지고 그
네, 맞습니다. 예. 원자료 자연의 원물의 형태를나 어떤 뭔가를 지금 잃어버리고 인위적인 어떤 다른 예. 거를 띠게 되었느냐에서 맞습니다. 본다고. 우리가 1차 가공도 있고 2차 가공, 3차 가공, 4차 가공 계속 있을 텐데 이 가공이 원형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몇 차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이미 많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자연의 꽃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하고, 예, 이 LED 화면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PPT 예를 드셨을 때는 그 PPT 영상을 켜려면 다른 곳을 그러니까 듣는 청중이 있는 곳은 까맣게 만들고 그쪽만 빛을 쏴야지 그 PPT가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 강의를 듣는 청중들의 눈의 움직임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해도 정도를 강사 예, 강의하는 선생님이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죠. 입장에서는 교감을 할 수 없고 캐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그 어떤 교감에 대한 부분은 저 칠판과 강사의 교감이 아니라 강사와 듣는 이의 교감을 얘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예, 그거죠. 예. 그리고 특히 어린 시절에 이게 교육 현장일수록 어린 시절의 교육 현장일수록 정보나 지식의 전달이 핵심이라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정서의 개발이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정서의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사와의 관계라고 보는 거고 교사의 어떤 언행이라든지 그 교사가 연출하는 분위기라든지 교사가 상상을 불러일으켜서 만들어주는 어떤 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물과의 어떤 체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의 주된 매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거에 대한 요즘 환경에서 그게 과연 맞냐 안 맞냐는 사실은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발도르프에서는 적어도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정서 발달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보고 그 시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교구를 배치한다든지 교수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을 권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쟁난 피난촌에서 교육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완전히 인공적인 두바이 같은 도시에서 교육을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예. 그런 어떤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제한들까지도 우리가 그거 역시도 결벽적으로 거부하거나 평가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행히 양평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학교 자체가 주변의 그런 자연 환경들은 적절히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서 실은 발도르프 학교는 완전 도시형인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이를테면 빌딩 숲 사이에 어떤 특정 콘크리트 빌딩 숲의 특정 공간만 임대를 해서 발도르프적으로 교육한다. 근데 그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의 영향이 뭐 거의 배제가 돼 있다?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닌 거죠. 전혀. 그래서 뭐 전자매체를 써야만 된다?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결코 권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정도까지밖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떨어져서 마른 아이랑 걔는 바스락바스락하고 방금 떨어진 애는 포근포근하대요. 그러니까 매일 산책을 다니는 아이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바스락 소리 나는 낙엽하고 방금 떨어진 그 약간 물기가 있는 그 낙엽을 애가 구분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표현으로 그게 너무 저한테 시적으로 들려서 제가 아직 기억을 하는데 바스락바스락하고 포근포근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가을을 보고 화면을 보고 한 아이들은 아마도 이 낙엽 아마 차이를 알 건데 이 어릴 때 직접 만져보고 뒹굴러본 아이가 만져본 그 느낌은 얘가 잊어버리겠죠. 걔는 저한테 그 말한 거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그 느낌을 가져가는 게 조금 약간 다른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문득 아이가 그 만져보고 뒹굴러본 낙엽 썰매 타고 산에 매일 가서 뒹굴면서 만져봤던 그 바스락 소리와 포근포근한 이렇게 책 속에 넣는 낙엽 그 차이를 그냥 만져보면서 아는 그 느낌은 뭔가 영상이나 매체와 책으로 보는 거는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형태 그리기를 했습니다만 이 패턴이죠. 근데 이 패턴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 보편성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태 그리기에서 어떤 패턴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그런 걸 그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모든 고대 문양에 나타나는 모든 패턴들은 자연의 그 패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개발을 하던 어떤 질서를 발견을 하던 그것이 현실에 자연에서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필연성 내지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로 나중에 의식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필연성 보편성에 대한 의식은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의 근거를 둔 필연성일 때 비로소 실제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실제적인 안목이 트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 실제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그냥 원칙인 거죠. 예. 인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게 어린 시절일수록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시간도 평소보다 지금 한 30분 이상 지나가서 예. 오늘 질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